너 누구니? 우리 아들 무덤에서 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지? 죽은 아들의 미발표곡이 울려 퍼지는 묘지에서 회장 부부는 낯선 소녀를 마주했습니다. 황급히 도망친 소녀가 남긴 학생증을 확인한 순간 회장의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눈매가 1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악보를 들고 세상을 향해 노래하던 혜은이와 뒤늦게 손녀를 찾아낸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매서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파고드는 새벽 4시 30분, 낡은 자명종 소리가 고요한 쪽방의 정막을 깼습니다. 최민서는 어둠 속에서 힘겹게 눈을 뜨자마자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딸 혜은이의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낡고 얇은 이불 밖으로 나온 딸의 작은 발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져 민서의 가슴은 아릿해졌습니다. 오늘은 혜은이에게 그토록 중요한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열리는 날이었지만 민서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당의 차가운 주방에서 시작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서서 복도를 지나 1층에 있는 3일곰탕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친오빠인 최상훈과 올케 박혜진이 운영하는 이 식당에서 민서와 혜은이는 얹혀 사는 식객이자 월급 한 푼 받지 못하는 일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방의 공기는 바깥만큼이나 차가웠고 싱크대에는 어젯밤 손님들이 남기고 간 기름진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조차 낄 여유 없이 맨손을 찬물에 담그자 갈라진 송긋 사이로 날카로운 통증이 파고들었지만 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그릇을 닦아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 식당 이모님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모든 밑재료 손질을 끝내야만 오늘 혜은이의 콩쿠르 장소에 동행할 수 있는 짬을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썰고 팔을 다듬는 민서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마음은 더욱 조급했습니다. 깍두기를 담그기 위해 소금에 절인 물을 씻어내던 중 주방문이 열리며 오빠 상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일하는 동생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오늘 조카가 큰 대회에 나간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 그는 육수통의 불을 확인하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점심 장사 전까지 겉절이 새로 부쳐놔. 저번처럼 짜게 하지 말고. 민서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나가자마자 민서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혜은이를 깨웠습니다. 혜은아, 일어나야지. 오늘 우리 딸 노래하러 가는 날이잖아. 12살 혜은이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그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또렷했습니다. 비록 물려받은 헐렁한 옷을 입고 영양가 없는 식사로 또래보다 체구는 작았지만 노래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큰 아이였습니다. 두 모녀는 주방 구석에 서서 남은 밥과 김치로 허겁지겁 아침을 때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낡은 가방을 챙기던 혜은이의 얼굴이 순간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악보가 없어요. 혜은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어젯밤 가방 앞주머니에 고이 넣어두었던 악보였습니다. 모녀는 좁은 쪽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악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7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늦으면 접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서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제 저녁 올케가 청소를 한다며 방에 들어왔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가 식당 뒷문 옆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인 종이 더미 속에서 익숙한 파일철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민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악보는 김치 국물에 벌겋게 오염되어 있었고 절반은 찢겨져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찢어서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뒤따라 나온 혜은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러워진 악보를 옷소매로 닦아내며 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혜훈아, 괜찮아? 넌 이 악보 없이도 다 외우고 있잖아.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우리 딸은 할 수 있어. 민서는 애써 웃어 보이며 딸의 손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두 모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잡은 손의 온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숨을 고르면서도 민서는 찢어진 악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혜훈이가 부를 노래는 1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강준우가 민서에게 프로포즈하며 불러주었던 가곡 첫눈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제발 오늘만큼은 이 가여운 딸을 지켜주기를 민서는 창밖의 회색 하늘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콩쿠르장이 위치한 시립예술회관에 도착했을 때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참가자들의 모습은 혜훈이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로비는 꽃다발을 든 가족들과 리허설을 준비하는 아이들로 북적였고 그 사이에서 교복 위에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친 혜훈이와 앞치마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코트를 입은 민서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하자마자 민서는 급히 반주자에게 다가가 문제의 악보를 건넸습니다. 찢겨지고 얼룩진 악보를 받아든 반주자의 미간이 심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이런 악보로는 연주가 불가능해요. 중간에 마디가 다 끊겨 있는데 어떻게 흐름을 맞춥니까? 다른 사본 없으세요? 반주자의 냉랭한 목소리가 대기실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 모녀에게 꽂혔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집안 사정으로 악보를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반주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악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혜은이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혜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혜은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곧이어 무대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가 혜은이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텅 빈 무대 중앙에 선 12살 소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반주자가 없다는 사실에 심사위원들이 의아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은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악보가 훼손되어 반주를 할 수 없습니다. 무반주로 부르겠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지만 이내 혜은이가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하자 소라는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던 날 그대 나에게 오셨나요? 13년 전 아빠가 엄마에게 불러주었던 가곡 첫눈이 혜은이의 맑고 청가한 목소리를 타고 허공을 갈랐습니다. 피아노 반주 하나 없었지만 오히려 그 정적을 채우는 소녀의 목소리는 더욱 호소력 짙게 관객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가난과 구박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순수함이 음표 하나하나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노래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객석에 앉아있던 민서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남편 준우가 살아 돌아와 노래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혜은이의 감성은 깊고 풍부했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긴 여운이 흐르자 잠시 멈췄던 숨을 터뜨리듯 또의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조차 펜을 내려놓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혜은이를 민서가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최고였어. 하지만 그 감동의 순간도 잠시 민서의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올케 박혜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와? 점심 단체 손님 들이닥쳤는데 제정신이야. 당장 안 튀어오면 오늘부로 짐 싸서 나가.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상식까지는 아직 1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지만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혜은이와 함께 당장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민서는 피눈물을 삼키며 혜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혜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가게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시상식 때 혼자 있을 수 있겠니? 혜은이는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엄마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도망치듯 콩쿠르장을 빠져나간 뒤 드디어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상 참가번호 우선 모번 강혜운. 호명과 함께 팡파르가 울렸습니다. 다른 수상자들은 가족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꽃다발을 건네고 사진을 찍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선 혜은이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트로피와 상장을 가슴에 품은 채 혜은이는 주변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날이었습니다. 혜은이는 트로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가에는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맺히고 말았습니다. 시상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질 무렵 혜은이는 집으로 가는 버스 대신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낡은 마을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트로피와 상장이 담긴 무거운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는 혜은이의 눈동자는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식당으로 돌아가 봤자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축하가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올케의 잔소리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은이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 추모공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검푸른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묘지는 을씨년스러웠지만 혜은이에게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한참이나 걸어 올라간 혜은이는 익숙한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준우라는 이름 세 글자가 적힌 차가운 비석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혜은이는 가방에서 소중하게 챙겨온 대상, 트로피를 꺼내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오늘 제가 1등 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불러줬던 그 노래로 상 받았어요. 혜은이는 차가운 비석을 마치 아빠의 품인 양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대답 없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혜은이는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콩쿠르장에서 불렀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더욱 애절했습니다. 인적 없는 묘지에 소녀의 노랫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낙엽들이 혜은이의 발치로 굴러다녔고 소녀는 세상에 오직 아빠와 단둘이 있는 것처럼 노래에 몰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묘지 입구 쪽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중후한 차림의 노부부, 바로 태성그룹의 박태석 회장과 그의 아내 이영숙 여사였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죽은 아들 준우의 기일이었습니다. 묵묵히 아들의 묘역으로 향하던 두 사람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멜로디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이 노래? 이영숙 여사가 입을 틀어막으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생전 아들이 작곡하고 즐겨 불렀던, 그러나 세상에는 발표되지 않았던 그들만의 추억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노부부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아들의 묘비 앞에서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녀의 뒷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노래가 끝나고 혜은이가 흐느끼며 묘비의 얼굴을 묻자 이영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가, 너 누구니? 왜 우리 준우 무덤에서? 인기척에 놀란 혜은이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낯선, 그리고 한눈에 봐도 지체 높아 보이는 노부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자 혜은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허락도 없이 남의 묘소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혼날 것이라 생각한 혜은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올게요. 공포에 질린 혜은이는 트로피와 가방을 챙길 겨를도 없이 그대로 언덕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박험 회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혜은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멍하니 소녀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던 이영숙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소녀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 강혜운, 트로피에 새겨진 이름과 옆에 떨어진 낡은 가방.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꼬깃꼬깃해진 가정통신문과 혜운이의 학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생증 속 사진을 본 박 회장의 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눈매는 죽은 아들 준우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소.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묘지에서 내려온 박 회장 부부는 혜은이가 남기고 간 학생증 속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검은 세단은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가로등조차 드문드문한 변두리 낡은 상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린 곳은 3일 곰탕이라는 간판에 불이 반쯤 꺼진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늦은 마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굵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주소지에 사는 사람들과 강준우의 관계, 그리고 저 식당의 등기부 등본까지 싹 다 조사해 1시간 내로 보고해. 전화를 끊은 박 회장은 아내 이영숙 여사의 부축을 받으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딸그랑거리는 풍경 소리에 카운터에 앉아 돈을 세던 올케 박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티가 흐르는 노부부의 등장에 혜진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식사 하시게요? 저희 마감했는데. 박 회장은 대답 대신 손에 들린 낡은 가방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가방 주인인 학생을 찾으러 왔습니다. 강혜운 학생 댁 맞습니까? 그때 주방 안쪽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민서가 걸어 나왔습니다. 지치고 파리한 얼굴이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박 회장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한 여인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13년 전 아들 준우의 장례식장 구석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만삭의 여인. 당시 경황이 없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그 여자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서는 가방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아, 그건 혜운이 가방인데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민서가 가방을 받으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낡은 티셔츠 목깃 사이로 가느다란 은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작은 반지 하나가 이영숙 여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금에 작은 사파이어가 박힌 그 반지, 여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여보, 그것은 여사가 아들 준우가 집을 나가던 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며 프러포즈할 때 쓰겠다고 받아갔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였습니다. 박 회장 역시 그 반지를 알아보고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확신은 곧 고통스러운 진실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가 아들의 아이를 낳아 저런 곳에서 고생하고 있었다니. 박 회장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영 수업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단호했던 아들의 뺨을 때리며 집에서 내쫓았던 그날 밤. 그리고 몇 달 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들었던 그 끔찍했던 날. 박 회장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남긴 핏줄이 이토록 가까운 곳에서 이토록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올케 혜진이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애가 칠칠 맞게 가방을 어디다 두고 다녀서 이 고생을 시키나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혜진은 서둘러 민서의 등을 떠밀어 주방으로 들여보내려 했습니다. 박 회장 부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을 나왔습니다. 채오르자마자 도착한 비서실장의 보고서는 모든 퍼즐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최민서, 강준우님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 추정, 강혜운,
2011년 12월생, 강준우님 사망 8개월 후 출생. 날짜는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혜운이는 이후 준우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이미 민서의 뱃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영숙 여사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 새끼 핏줄인 줄도 모르고 저 아이들이 저런 취급을 받으며 살게 두다니. 박 회장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허름한 식당 간판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단단한 결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 내일 내 스케줄 전부 취소해. 그리고 혜운이가 다니는 학교 이사장한테 연락 넣어. 내일 아침 일찍 학교에 가봐야겠으니까. 다음날 아침 태성그룹의 검은 세단 행렬이 정문을 통과해 운동장의 한가운데 멈춰 섰을 때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장과 이사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머리를 조아렸지만 차에서 내린 박 회장의 시선은 오직 급식실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각 급식실 구석에서는 혜운이가 바닥에 엎질러진 국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촌 언니이자 상훈의 딸인 상희가 거지 주제의 대상을 받아 네가 심사위원 매수했지 라며 식판을 일부러 엎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혜운이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때 웅성거림이 뚝 그치며 모세의 기적처럼 아이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싸늘한 표정의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또각또각 걸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혜운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교장이 당황하며 회장님, 이곳은 하고 말을 걸었지만 박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혜운이의 떨리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혜운이의 얼룩진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고개 들거라. 내 손녀는 이런 대우를 받을 아이가 아니다. 박 회장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급식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녀라는 단어에 상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구경하던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상희를 차갑게 일별한 뒤 교장에게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책임 이사장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박 회장은 혜운이를 데리고 유유유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유전자 검사센터에서는 90평 매미 96% 친족 관계 성립이라는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는 핏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회장은 3일 곰탕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인단을 대동한 채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호출된 상훈과 혜진 부부는 태성그룹 송 회장이 자신들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혜운이가 회장님 핏줄이라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혜진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아부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대담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다. 이 서류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 상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보았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돌아가신 민서 부모님의 유산과 사망보험금 내역, 그리고 상훈이 그것을 어떻게 가로챘는지 보여주는 입출금 내역서였습니다. 자네 부모가 남긴 유산 5억 원, 빚 갚는데 다 썼다고 민서에게 거짓말했더군. 실제로는 자네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이 가게를 확장하는 데 쓰였어. 그리고 민서와 혜운이를 무임금으로 부려먹으며 착취했고 박 회장의 호통에 상훈과 혜진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듣게 된 민서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기에 오빠가 힘들 때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노예처럼 살았던 지난 10년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민서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오빠 상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아니 최상훈 씨.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게 두렵지도 않아? 민서의 서슬퍼런 일갈에 상우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횡령 및 아동학대,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장 접수될 겁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죗값 똑똑히 치르십시오. 박 회장은 넋이 나간 상훈 부부를 뒤로하고 민서와 혜운이를 이끌었습니다. 가자. 이제 너희가 있어야 할 진짜 집으로.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민서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핍박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은이는 엄마의 손을 그리고 처음 만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잡은 두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소녀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서와 혜은이는 태성그룹 회장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곰팡이 핀 쪽방에서 벗어나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2층 양옥집에 들어섰을 때 두 모녀는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현관에서는 이영숙 여사가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야, 너희 집이야.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집안, 혜은이의 방에는 창문 밖으로 푸른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방 한가운데에는 혜은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하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본 혜은이는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러보았습니다. 맑고 투명한 소리가 방 안을 채우자 혜은이는 뒤따라 들어온 민서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겨울바람에 손이 트도록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눈칫밥을 먹으며 식탁 구석에 쭈그리고 앉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가득 차려졌고 세대 간에 단절되었던 시간은 웃음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가정법원을 통해 혜은이의 성본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강혜운에서 박혜운, 할아버지의 성을 따르며 태성그룹의 진정한 일원이 된 것입니다. 박 회장은 또한 아들 준우의 못다 이룬 꿈을 기리기 위해 강준우 음악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민서는 재단의 이사직을 맡아 자신들처럼 힘든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발뻗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식당 종업원이 아닌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후 거실에는 다시금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혜은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반주를 시작했고 그 멜로디에 맞춰 가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곡목은 역시나 아빠의 노래인 첫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슬픈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던 날 혜은이의 노래에 맞춰 박 회장은 눈을 감고 박자를 맞추었고 이영숙 여사는 흐뭇한 미소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 역시 소파에 앉아 편안한 얼굴로 딸의 노래를 감상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노래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거실 벽면에 걸린 준우의 사진 속 얼굴도 환하게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가족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빛났습니다. 혜은이의 노래가 끝나자 박수와 함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봄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혜은이와 박 회장 가족의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가운 묘비 앞에서 홀로도 노래하던 소녀가 마침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 여러분의 눈시울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찢어진 악보를 들고 무대에 섰던 혜은이의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뒤늦게 진실을 알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던 할아버지의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은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